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서비스의 달한 지금까지 나온 원인부터 짚어주시면. 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 카카오의 서비스 마비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에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업체는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을 차단을 했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차단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초반 진화 이후에도 잔존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염이 다시 크게 일 수 있어서 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방당국의 판단을 거쳐 전원을 차단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이상으로 카카오의 책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일부만 서비스 마비가 있고 당일 밤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반면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 없이 판교와 안양 등 4곳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운영을 했고 판교를 메인 센터로 삼아왔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요 서비스의 이중화, 서비스 컴포넌트 분산 배치 등이 부족했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측은 대응 컨트롤 타워를 비대위로 전환 출범했다고 하죠. 네, 서비스 복구, 피해 취합, 유료 서비스 보상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본사와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피해 이용자, 계열사, 고객사에 자체적으로 보상을 진행한 다음 SK CNC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상권 청구는 피해 보상 진행 뒤에 이뤄질 것이고 또 SK CNC 측도 카카오 고객 보상은 카카오가 전담할 문제며 입주사에 대한 자사의 보상은 계약 관계에 따라 추후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플랫폼을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 문제가 어떤 또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김명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 카카오 서비스 대란, 먹통 이 가장 큰 원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화재처럼 재난 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 이제 복구 기능이 있거든요. 그 복구 기능을 위해서 하드웨어도 그렇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프로토콜도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연습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잘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 대응이 좀 늦었다, 내지는 복구 프로토콜이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전 국민들도 이렇게 우리가 멈출 수 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가장 큰 원인이 아웃소싱 문제였다. 그러니까 주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주로 카카오의 약간 경영 전략 비슷한데 사실 카카오는 자기들 자체 빌딩도 없잖아요. 주로 이제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큰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전산센터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통은 많이 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아웃소싱을 하고 또 요즘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큰 데이터나 엄청난 네트워크들은 바깥에서 이제 주로 대여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자체 인력도 줄고 또 비용도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전폭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진행이 돼서 아마 아웃소싱의 이제 주된 흐름이 그렇게 따라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클라우드도 서비스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 치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도 스스로 자체에서 백업하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백업만 받아주고 나머지를 이쪽에서 할지 저쪽에서 할지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쓸지 하나만 쓰게 할지는 이제 당사자들이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썼냐에 따라서 원래 이제 사업주가 다른 방법을 이제 뒤에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전폭적으로 클라우드에 많이 의존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서비스 레벨이 이런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정도까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 좀 빨리 복구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레벨이 다릅니까? 네네. 클라우드를 이제 집중해서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좀 분산하고 일부를 이제 백업해서 보통 이제 스위칭 서버라고 하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스위칭 서버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거가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SK CNC 서버 쪽에 너무 의존도가 커서 그걸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좀 많이 나빠졌고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 뭐 되게 이미지라든지 큰 용량의 데이터들이 지금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마 거의 무거운 데이터들이 거의 다 그쪽 서버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일도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 손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불이 난 판교 메인센터 외에 다른 곳에도 비상용 백업 시스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복구가 느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또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또 불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그 전산센터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카카오가 특정한 센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존했던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인 센터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카카오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업 쪽 비상용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 안에 메이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복구하는 데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욱 때문에. 예, 교수님. 그런데 이 불은 오후 3시 30분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곧바로 전원을 차단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화재는 낮에 발생하면 큰 피해가 없잖아요. 대개 밤에 발생할 경우에 그냥 굉장히 큰 화재로 번지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의 화재였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작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에 이게 무슨 야밤에 발생했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서버에 불이 났다고 하면 서버에 불이 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연결 파트, 네트워크 파트라든지 이런 중요한 전원 파트들이 불이 날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그 KT에 보면 아연 지점의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공동구 케이블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KT가 다 목통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물처럼 큰 건물이 불이 났으니까 이게 다시 복귀하는데 오래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잠깐 불이 났어도 불이 났던 그 위치의 그 시스템에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아주 사소한 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이 ISMS라고 그래서 이 정보보호 인증을 할 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재해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받아요. 지금 카카오도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그 인증을 받았고요. 받아서 현재 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재해에서 복구할지 시나리오도 내고 그다음에 실제 연습도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거와 실제 이 현장이 벌어질 때 사이에 이제 갭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중요성은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사이버 안보 TF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뭐 독과점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인프라 대통령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게 이미 피해는 발생을 했고 그리고 뭐 자타가 공인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이 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거라고 해서 그냥 손 놓을 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운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은 국가에서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모니터도 하면서 일부 지원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 아까 ISMS 같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든 다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독과점이다 뭐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거 못지않게 그런 게 필요하면 역시 국가에서 관리 대상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도 해주고 모니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도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보면 근데 미국에 있지만 미국보다 더 많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국가보다 더 크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유통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규모를 볼 때. 그럼 이게 이러한 어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통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논쟁거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 자율 경쟁 이런 걸 많이
이제 유도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오히려 이제 규제를 좀 축소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사건이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 생각에서는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정부의 규제하고 좀 약간 반대로 가는 거긴 한데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한번 이렇게 스톱이 되면 국가적인 이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책을 떠나서 실제로 국민 생활 편에서 고민도 하고 또 필요한 이제 후속 조치도 마련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료 치른 거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예. 저희들이 좀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스위칭 서버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네. 그럼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이 향후 네.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을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도를 한다거나 방침을 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하면서 그렇죠. 전쟁 위험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약간 뭐 국지전 성격이라든지 만일 경우에 그렇게 벌어질 경우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전쟁이나 화재나 무슨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하고 있던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보통 업무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업무가 마비되고 사실상 나라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카카오 정도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질 경우에 특히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자칫하면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면밀하게 규제나 네. 어떤 대책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말씀은 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의 김명주 교수였습니다. 예, 자 카카오 사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 마비 사태 국정감 사태 핫 이슈로 떠올랐네요.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방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24일에 종합국감 증인 종합국감이 있는데 증인 채택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예. 가방위가 오전에 KBS, EBS를 대상으로 국감을 하다가 도중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고요.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 SK의 최태원 회장, 박성아 SK CNC 대표도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카카오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네이버 이혜진 GIO도 부르자, 또 민주당에서는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 증인 채택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여야 모두 관련해서 이제 함께 뜻을 모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도 출구 문답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점 문제를 언급했는데. 네, 독점 문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정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기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카톡은 독과점 사업자가 명백히 맞는 것 같지만 공정위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 안보 TF 구성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카카오 사태, 뭐 두 분도 카카오톡을 쓰실 텐데, 자 어떻게 이분 큰 수업료를 지금 치르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김정일 지금 이제 그 IT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개 한 기업의 뭐랄까 역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국가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완전히 디지털화가 된 세상에서 AI가 그렇죠. 인간들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니까 결국은 막 인간들이 뭐 속수무책인 이런 그건 물론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야 정말로 이게 IT 시대는 우리가 과거와는 굴뚝 시대와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김범수 의장, 뭐 네이버 이혜진 GIO 뭐 다 부른다고 그러는데 예.
불러서 그냥 고함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저는 아니면 또 앉혀놓고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여야 의원들 공의 누구를 따질 것 없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국민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빨리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밖에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묻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자, 한민수 대변인. 일단은 당연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와야죠. 오고 또 10년 전에도 카카오도 비슷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맞는데 저는 꼭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카카오 의장을 부르자고 김범수 의장을 부르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은 또 이해진 네이버 뭐 GIO요. 뭐 생소합니다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채택이 됐습니다. 했는데 뭐 좀 이렇게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거 아주 신경전 벌일 일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좀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었나요? 김명주 교수님 서울여대. 현 정부와 기조가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규제를 풀자고 하는데 이거는 뭐 독과점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 저희들 최근 회의 때도 좀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독점 민간 기업의 과도하게 기댄 우리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정말 이렇게 놔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톡처럼 네이버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도 이번에 좀 정비를 하는 게 맞고 대통령실도 사이버 TF까지 만든다고 했으니까 사이버 TF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여야 떠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으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향후 국정 가면서 어떤 장면 예상하십니까? 아까 김동혁 대변인이 호통치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의원실에 한국은 사실 의원당 보좌관 수가 많은 편이죠. 한국 국회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독점 규제라고 하는 화두가 또 떴기 때문에 무작정 뭐 혼통치고 끝나는 국가만 안 되기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를 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라는 말도 남겼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 사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명분으로는 우선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요.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대표가 밝히면서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시장 참여들을 격려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자, 이 가운데 외교안보 사안도 언급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가에 보낸 서한 얘기가 하면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 정가에 서한을 보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 1일인데요. 민주당이 15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이 서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촉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여야정 협의체는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인가요? 그 하자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모여서 그 전국을 논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열지 않았고 그래서 뭐
처음에 명분은 그럴듯하게 갖다 세웠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어서 예. 이게 꼭 여야정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뭐 복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IRA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미국 쪽에다 그것을 좀 한국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낸 것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이제 또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친일 국방이라든가 뭐 극도의 친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는 적정하지 않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자, 한민수 대변인. 끝에 가서 정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우리 언론계 선배인데 극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마지막에 한 줄 때문에 마지막 한 줄.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안 했으면요. 사실 오늘 제1야당 대표 국회에서는 제1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말씀과 최근에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서한이랑 이런 거는 사실 이건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느 여당이든 어느 집권 세력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난 1일 날 보내고도 저도 몰랐습니다. 보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뭐 언론 취재도 있고 하니까 공개가 된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여야정 협의체는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번 하고 못했었는데 서로 기싸움하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의 8월 28일인가에 당선되는 날 영수회담을 이른바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렇게 형식의 문제랄까, 약간 얘기하니까 다 수용하겠다. 여야 당 대표도 되고 이름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거를 한 5번 6번 제안했거든요. 이제 대통령도 누구 좋으니까 지금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랬나 그 여당 지도부 이렇게 안정되면 언제 안정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우리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말씀하신 대로. 이름 여야정 협의체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머리 맞대서 대통령도 같이 모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뭐 정부의 총리가 나오든 빨리 만나서 우리 국민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 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신념이고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나아가게 하는 방법. 이번에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뭐 좀 호응을 해서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 응답은 없었던 거죠? 우리 비대위원 씨가 가서요. 세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 좀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님이 아주 힘들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공석인 당협위원장직을 채우는 작업도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일각 비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국 당협 253곳 중에서 공석이 이제 4고 당협인 67곳이 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비대위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연말까지 조직 안정화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총선 준비에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당협을 공모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마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지도부인 듯이 당협 줄 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협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 또 당협위원장 공모와 당무감사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16일 당협 공모는 당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작업이라고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회는 4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를 당권 장악의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비대위원님이 우리 프로그램에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비대위 입장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당내 그 반발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당내 반발이 세게 나오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본인이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본인이 뭐 지금 나오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지금 2020년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나서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많이 지났는데 4고 당협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일각에서는
또 사법 처리를 받은 분도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뭐 해서 거의 70개 가까운 그 당협은 공석으로 남아 있고 현재 채워져 있는 당협 중에서도 논란이 있는 당협도 있기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정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5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개를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 당협 공모했던 것들이 흐지부지 돼버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주호영 비대위가 1차 비대위가 출범을 했을 때 그때도 또 이제는 이게 이 비대위가 시작됐으니까 당협 공모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다 보고까지 이제 사무총장에게 보고까지 올라갔었는데 1차 비대위가 또 흐지부지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서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나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2차 비대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 거의 70개 가까운 이 사고 당협을 비어 있는 당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당무감사도 거의 2년 가까이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됐든 간에 당연히 하는 수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권 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혹시 나한테 좀 불리한 뭐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직 강화 특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자,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 근데 집권당이 253곳 중에 67곳이 사고 위협 지역.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까 잘 안 돌아가나 뭐 싶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많으면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거예요. 틈만 난 비틀어요. 아닙니다.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하고 하루도 안 빼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 근데 이건 사실은 출발은 이준석 전 대표 토사구팽에서 시작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분이 5월부터 해서 쭉 정비했으면 이런 사달이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 쫓아내고 근데 그 다음 당권을 아주 중요한 총선을 공천권을 가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 67곳을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할 텐데 이건 다른 당권 주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수용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심 70%, 민심 30%인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누가 당협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자기 친한 사람들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속아낼지 그러면 속아낸 다음에 또 누구 친한 분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친한 분들이 다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뭐 쉽게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그냥 가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또한 당내 정치인데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됐던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당무감사라든지 당협위원장 교체가 이제 친윤 체제를 만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그리고 친 이준석계 혹은 반윤 이런 분들을 좀 속아내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비대위원님.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보도와는 전혀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그럼 그래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신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신윤. 새롭게 뭐 윤과 가깝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여기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권성동 전 의원, 장제원 의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언론에서 네이밍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낙인을 찍어서 무슨 친윤 대 반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집권 여당인데 친윤이 아닌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통령이 잘 되길 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여당도 성공한다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제 뭐 윤핵관이니 뭐니 이거 이재명 이준석 대표가 그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그 이후에 마치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핵관과 비핵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본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렇게 열렬한 친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무슨 맹렬한 반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성공시킬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나는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친윤 반윤이 그렇게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 민주당에서 마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마치 토사구팽을 당해서 매우 안타까운 것처럼 매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적은 친구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제 내부 갈등이 생기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는 가여운 사람이야. 토사구팽을 당했어. 뭐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아시지만 정당 내에서의 그런 뭐 나름대로의 권력 다툼이나 갈등은 뭐 우리만 있겠습니까? 어느 정당은 없겠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이건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했던 얘기.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다음에 당내 갈등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번 이준석 전 대표 사건은 이건 아마 정당사에 남을 만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한 당대표를 어찌됐든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감정이 쌓인 걸로 꾸준하게 계속 인수위 때부터 그 좀 공격을 해서 결국은 뭐 징계를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을 때리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의원이 가셨을 때는 지금 다들 이렇게 수면 아래로 윤핵관들께서 잠복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윤핵관은 본인이 윤핵관인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언론이 네이밍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 스스로 나는 윤핵관이다. 권력이 나한테 있다. 하고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이제 당협 사고지구당 얘기하다가 했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이것도 민주당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을 요구하는 건데요. 민생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당권 다툼은 후당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김 위원장 고발을 의결했군요. 네,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 모독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해철 위원장이 고발건을 상정해서 표결에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단체 퇴장을 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모욕당한 의원들이 개별 소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자, 김문수 위원장의 국회 모독죄 적용될까요? 저부터 물어보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자, 한민수 대변인. 그런데 정말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님 지금 여당 대표 아니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뭐 김문수 위원장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개인 유튜브면 관계 없어요. 극우 유튜브면은 무슨 세월에 하든지 뭐 들은 사람 듣고 말면 됩니다. 제가 오직하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하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설립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나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십시오. 설립 목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대통령께 자문,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 협의 및 합의,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 사회통합 도모. 김문수 위원장님이 직전 대통령한테 김일성주의자, 그 김일성 추종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까? 무슨 통합이 됩니까? 노동 통합하려면은 다 불러서 그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을 합의시켜야 되잖아요. 전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달리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끌고 안고 가면요, 국민들 이분이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장관급에다가 월급도 받을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저는 이게 뭐 국회 모독죄로 일단 의결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 더 끌지 마시고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익 대변인께서는? 뭐 저는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표출될 때는 공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적절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리적인 분들은 우리 김 의원처럼 말씀하십니다. 없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김문수 위원장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퇴하실까요, 이분은?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사퇴 안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에 이 부분까지 법정으로 다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더욱 갈등은 더 노정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